Okay. Well, let me, my friends, the ChatGPT moment going to make it possible for us in the next several years to see very rapid breakthroughs, surprising breakthroughs in general robotics. You can do whatever you want while you're in this comfortable little lounge. And when you get out, you will be at your destination. 위기라기보다는 새로운 변화에 대응해서 어떻게 하면 인간성 또는 인간의 존엄성 이것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이걸 활용할 것이냐 이거에 이제 우리는 오히려 지혜를 모아야 되는 거고 AI,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할 수 있다. 이 특유의 어장을 개척해 가고 있는 그런 사회다.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믿습니다. 최소한 문명 사회를 5, 6천 년 동안 유지해 왔는데 나는 끊임없이 발전해 왔다고 보거든요. 인간의 그 따뜻한 지성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더 주목이 되는 시대라서 그렇게 해서 좀 더 좋은 사회가 올 거라고 봅니다. 결국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실천의 문제, 윤리의 문제. 칸트 연구의 대가, 칸트의 그런 휴머니즘을 강조하고 계시고 인간 삶과 관련해서 자유와 어떤 존엄성, 인류의 어떤 가치가 철학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실현돼야 된다고 늘 강조하시고 주장하십니다. 칸트 철학을 빌어서 인간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합리적인 이상주의자, 본인이 생각하는 원칙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좀 이렇게 설득을 해 나가는, 타협하지 않는 현실주의자의 면모가 있어요. 인간이 지금 개조 또는 개선, 심하게 말하면 이제 변경해가는 그런 문명이 오고 있고 인간이 종래하던 어떤 그 행위들을 인간 대신에 하는 그런 이제 형태의 유사 인종들이 지금 출현을 해서 종래의 이제 자연 인간 중심으로 운영되던 사회와는 다른 이제 인간에 대한 규정도 조금 재규정을 해야 되고 자연인간은 어떻게 해서 그 인간성을 유지,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면이 하나 있고 새로운 그 사회 환경 속에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사는 것이 더 좋은 사회 속에서 좋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냐 이런 문제를 좀 생각해 보자.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백종현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제목이 인간의 조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인간이 무엇으로 인해서 인간인가, 무엇 때문에 인간인가. 그것이 있으면 인간이고 그것이 빠지면 인간이 조금 뭔가 모자라는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지금 유난히 이런 문제가 이제 의문이 들게 된 것은 전통적인 인간에 대한 개념이랄까?
이게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어서 변천이 되어가고 있어서 그래요. 제 생각에 19세기 중반까지는 대충 사람들이 인간을 이성적 동물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인간을 하면서 인간은 땅과 하늘 사이에 있는, 다시 말하면 동물과 신 중간쯤에 있는 어떤 존재자로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 이제 한 1950년대부터는 이제 이 컴퓨터 과학, 인공지능 이런 게 나오면서 점점 인간을 공학적으로,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사람이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일종의 기계인 것으로 이렇게 점점 생각이 돼서 지금 사람들한테는 인간이 뭐냐 그러면 동물과 기계 사이 어디쯤에, 과연 인간이 그러면 어떤 점에서 기계와 다르고 어떤 점에서 동물과 다르고 그런가? 과연 그런가? 이거 한번 따져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제가 이런 이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전통적으로 사람들은 인간을 만드는 요소를 세 가지로 생각했어요. 그게 지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인간이 되려면 지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고 정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고 또는 의지적인 요소가 있어야 돼요. 지정의.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런 성격이 가지고 있는 최종의 가치가 이제 목표인데 그게 이제 진선미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가 인간이 가지고 추구하는 가치 중에서 제일 상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떤 경우에는 등수를 정할 때 진이 1등이고 선이 2등이고 심지어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킨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 오해가 깊으냐면은 미인대회에서도 1등이 진리야. 미인대회는 미가 1등이 해야 되는데 미가 3등이야. 이게 정말 얼마나 희극적인 상황인지 알겠죠. 얼마나 사람들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앞세우는 관념이 뿌리 박혔는지 알 거예요. 지적인 능력이 인간에게 최우선이거나 또는 뭐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오해가 어디까지 연결되냐면은 AI,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적인 능력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지능 아니야. 지능이 발달되면 인간이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능은 모든 동물이 다 갖고 있어요. 개도 지능이 있고 소도 지능이 있고 원숭이도 지능이 있고 침팬지도 지능이 있어요. 지능은 사람의 특성이라기보다는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그리고 지능이 뭐죠?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복잡한 상황에 또는 새로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문제 상황을 빨리 인식해서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빨리 내놓는 능력. 지능이 뛰어난 사람은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 그 친구 지능적이야. 이렇게 말하면 욕이죠. 욕이야, 그거는. 칭찬이 아닙니다. 그 친구 지능적이야. 다시 말하면 문제 해결력이 그게 뛰어난데 그게 욕이에요. 그런데 그 대신에 우리가 그분 지성적이야. 그러면 칭송이죠. 같은 능력이라도 우리 인공지성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이야. 문제 해결 능력은 뛰어나. 근데 지성이 없어요. 지성은 뭐죠? 지성은 때때로 자기한테 해가 돼도 이건 마땅히 취해야 될 거 취하는 능력이 지성이에요. 지성은 반드시 문제 해결에 뛰어나지 않아요. 지성인이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지적인 능력을 안에 핵심으로 담고 있지만 조금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능을 부양시키는 것보다는 지성을 함양해야 돼요. 사람이 되려면 우선 지성이 늘어야 돼요. 지능은 내 생각에 앞으로 인공지능한테 거의 다 맡겨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상황을 읽고 판단하고 마땅히 인간이 가야 될 길을 택해서 가고 하는 능력. 그거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때때로는 이제 그거를 하는 것이 자기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지만 불의를 배격하는 능력. 오히려 불의에 자기가 야합했으면 훨씬 더 생명 유지에 도움이 됐을 텐데 그걸 뿌리치는 능력. 그런 능력이 인간한테 있거든요. 다른 거한테는 없어요. 자기 생명을 내놓으면서까지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물에 뛰어드는 건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 능력, 다시 말해 그런 미감이나 도덕감 이런 것이 이제 인간에게 있는데 이것이 이제 오히려 지적인 능력보다 정적인 능력이나 미적인 능력이 더 인간을 만드는 요소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라고 오랫동안 정의를 해왔는데, 이성이라고 하는 우리말의 유래는 이제 그 한문에서 나왔지만, 본래는 문장에 인간의 본성을 다스린다. 본성을 다스리는데 다스릴 필요가 있었으니까 다스리겠죠. 인간의 인간을 본성을 다스리라 라고, 본성을 따르라 하는 것과 본성을 다스리라고 하는 건 다르죠. 본성을 따르라 그러면은 본성이 따라도 괜찮다는 전제가 있는 것이고, 본성을 다스리라 그러면은 본성 중에 뭔가 고약한 게 있으니까 다스리라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벌써 이성이라는 말을 쓴 사람은 인간의 본성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오히려 짐승보다 더 고약해요. 그래서 그거를 잘 다스려야 돼. 그래서 이성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너의 욕구를 잘 다스려라 이 말이죠. 핵심은 거긴데, 서양말의 이성은 좀 달라요. 서양말을 우리말로 옮긴 건데, 그때 이성은 말하는 능력을 가진 거예요. 근데 말은 무슨 말을 해? 야, 내가 실컷 말했더니 저 사람 말 같지 않은 말 계속 하고 있네. 그 말 같지 않은 말이라는 말 속에는 어떤 요소를 갖춰야 제대로 된 말이다 라고 하는 게 사람들한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윤리성을 갖춰야 되고 논리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논리만 갖췄다 해서 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윤리성이 갖추지 않으면 그건 말이 같지 않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말을 누구가 나눈다라고 하는 속에는 가치가 들어있어요. 논리적으로 맞아야 되고 윤리적으로 비슷해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성이라는 것은 대화하는 능력이야. 소통하는 능력. 아까 내가 사람을 이성적 동물이라고 했을 때는 이미 소통하는 능력을 가진 존재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둘 이상이라는 거죠. 혼자 있는데 무슨 소통이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인간을 대할 때는 사람은 둘 이상이 함께 산다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우리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AI에도 자기들 국가가 없고요. 걔들도 자기들 국가가 없어요. 사람만 국가를 만들어요. 사람만 법을 제정해요. 그런 능력이 이성적 능력이에요. 근데 그 법 안에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어떤 내용이 법을 구성하느냐,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말을 나온 자율성의 핵심입니다. 자율성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법칙을 세우고 자기가 그 법칙에 따르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이 개념에서 벌써 드러나 있는 건 뭐냐면은, 자, 인간이 이제 개념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통제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건 인간에게 뭔가 통제할 요소가 있으니까 그러겠죠. 그러니까 온 국민이 법 없이도 사는데 굳이 법을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법은 뭐냐면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걸 못하게 하거나 하기 싫은 걸 하게 만드는 데 있어요. 법은. 하기 싫은데도 강제로 법을 통해서 하게 시킨다든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만든다든지, 기본적으로 뭔가 욕구를 가진 자한테만 해당되는 거예요. 욕구가 본래부터 없는 자한테는 법이 의미가 없어요. 이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욕구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욕구를 가진 자한테만 이 자율이 필요한, 결국은 욕구를 가지면서 그 욕구를 통제할 능력을 가진 자는 인간밖에 없으니까 인간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죠. 동물들도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스스로 법을 세우고 통제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에 따라버려요, 그냥. 동물도 다 욕구는 있죠. 근데 그 동물들의 욕구는 자연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욕구가 있는데 자연대로 흘러가면은 짐승처럼 되거나 짐승만 또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의 욕구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통제가 필요해서 결국 인간이 이제 자율성이라는 게 생겨나는 것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자유가 뭐죠? 우리가 자유하는데 자유가 뭐죠? 자기한테서 비롯하면 스스로 자체 비롯할 수 있죠. 자기한테서 비롯한 것. 그러니까 뭘 시작하는 힘이 자유야. 뭘 새롭게 시작하는 힘. 또 하나의 뜻은 하나는 시작한다는 뜻이, 또 하나는 무엇으로부터 풀려난다, 해방된다는 뜻이 있죠.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찾아간다는 건 뭔가 압제, 속박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죠. 뭐 어떤 속박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압박에서부터 벗어날 수도 있고, 가난이라는 속박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도,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자유의 그 부분들이 있는데, 더 핵심적인 거는 내 욕구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부처님이 해탈하라는 게 뭐죠? 내 욕구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죠. 해탈이라는 게 그거죠.
내 욕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구가 나를 너무 많이 구속해요. 내 욕구 때문에 내가 사실은 굉장히 시달림을 받고 있는 거죠. 그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가진 애를 쓰고 어떻게 보면 자초하고 있는 거죠. 그 욕구 때문에. 그것에서 벗어나는 게 자유의 힘이야. 그러니까 어떤 나를 통제하는 어떤 힘들이 있는데 그걸 끊어내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 있잖아. 그래서 이게 자유의지는 선의지야. 나는 자유롭게 악을 택했다. 그런 말은 성립이 안 돼요. 그건 악의 꼬임에 넘어간 거예요. 악을 택했다는 말은 성립이 안 돼. 내가 자유롭게 나는 악을 향해서 매진한다. 이런 말은 성립이 안 돼. 그건 말장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매진하고 택하는 건 오로지 선이야. 그것을 내가 택했다고 말하는 거야. 악을 가는 건 빠졌다고 그러고 꼬임에 넘어갔다고 그러지. 그걸 택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옛날 사람들은 자유의지를 늘 선의지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인간한테 자유의지가 있다는 말은 인간은 선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인간은 그러니까 너무나도 쉽게 악에 빠지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의지가 박약하다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자유롭다는 말은 인간은 온 마음으로 오로지 이성의 지도에 따라서 산다. 이런 뜻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어요. 이성에 따라서 사는 것이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이성의 통제를 받으면서 산다. 그 말이에요. 인간은 이제 존엄하다고 그러는데 존엄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존엄성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을 존엄성이라고 해요. 가치 중에서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가치. 그게 존엄성. 인간은 가격을 매길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인간이 존엄하다면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가격이 있는 것, 값이 있는 것은 교환이 돼요. 다시 말해 사람은 교환이 안 돼요. 근데 그런 존엄성이 근거가 뭐예요? 아까 사람만 자율성을 갖고 있어요. 사람만 그런 능력이 있어요. 다른 건 그런 능력이 없어요. 스스로 법을 만들어서 자기가 어려운 그 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건 사람만 그런다니까요. 다른 건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자기 분수를 알고 그 분수를 스스로 통제하고 더 사람답게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 인간 그 자체가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은 그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을 목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목적이야. 목적. 우리가 너 왜 그 친구하고 사겨? 그러냐고 놀지 마. 이런 부모들이 가끔 있잖아요. 너 그 애 사귀어봐야 사회 나가서 아무 쓸모가 없어. 저런 애 사귀어. 이렇게 되면 이거는 윤리 교육이 아니에요. 처세술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윤리는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런 식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까 그 자율성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공부는 한 10년 되는 것 같아요. 인간은 완성돼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가능성으로 태어나요. 태어날 때는 그냥 가능성으로 태어나는데 점점 인간이 되어가는 거죠. 스스로 자기를 가르쳐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깨우쳐서 가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쉽지만은 않은데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어떻게 해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유명한 이 얘기가 있어요. 착한 일 하면 천국에 간다? 그런 말 많이 하죠, 그죠?
영어 수학 100점 맞으면 천국에 간다는 말 아무도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간의 심성의 능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적인 능력이 있고 이제 의지적인 능력이 있고 감정적인 능력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치를 진선미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하잖아요. 착한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말만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 어려워서 그래. 천국에는 어쩌다 사람이 하나 갈 수 있는 건 너무 어려워. 왜 너무 어려워요? 착하게 살면 살수록 손해가 나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그거는 정말 사탕발림이에요. 정말로 착하게 살면 복 받으면 다 착하게 살죠. 복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복이 안 떨어지니까 그걸 안 넣은 거잖아요. 실제로 착하게 살면 손해가 나요. 결국 선악 분배를 알고 한 번이라도 더 선을 행하기 위해서 애쓰고 그걸 훈련을 하고 그런 사람. 그다음에 설령 악을 행했다고 하더라도 참회하고 또 뉘우치고 그다음에 않겠다고 다짐하고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수님, 근데 그 착하고 나쁘고 그리고 정의롭고 그러니까 의롭고 불의한 모습이든 간에 이게 저는 상당히 당대적인, 그러니까 그 시기만의 그 특정한 공간이나 시간이나 장소나 이런 것들 속에서 규정돼 오는 거, 그게 상당히 가변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착하고 나쁘다는 게 좀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 착한 일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극단적인 뭐 살인이라든지 이런 걸 제외한다면 좀 이게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좀 고민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철학자마다 또는 사상가마다 그 착하게 사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그 제시하는 게 뭐 다 다른데, 칸트는 기본적으로 이제 행동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하나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고 애를 써라.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해줘요. 그 다음에 너 자신은 완성시켜라. 이게 내가 나한테 대해서 할 일은 나를 완성시키는 거야. 완전한 인간으로 바꿔가는 거야, 나를. 이게 내가 나한테 잘하는 일만 나를 완전하게 만들어가는 거야. 이게 완전하게 만들어가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습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량을 녹슬지 않게 계속 연마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량을 잘 표출시켜 만들 수 있는 것이 나한테 잘하는 일이야. 내가 오늘 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내 능력을 함양하고 내가 사람들 칭송받게 만들고, 그렇지? 이렇게 할 때 내가 나를 위해서 뭘 했나? 이걸 봐서 이제 나오는 거죠. 거꾸로 두면 안 돼. 나의 행복을 위해서 했으면 안 돼. 그리고 남을 완성시키려고 하면 안 돼. 그게 무슨 말이겠어? 그게 이제 꼰대짓인 거야. 요즘 사람들은 입에 되게 차라리 죽고 싶다, 그냥 죽을까, 뭐 힘들다 이런 얘기를 거의 입에 달고 산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제 죽음에 대한 그 무서움이나 그런 게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살아있는 동안은 인간은 의지적 동물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은 의지로 살아요. 그렇지만 태어나고 죽는 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야.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우리 이게 지상에 살아있는 인간의 힘 밖에 있는 어떤 힘에 의해서 이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결국은 지금 내가 고민할 것은 살까 말까가 아니야. 그거는 이미 내 권한이 아니야.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살까? 이 나한테 주어져 있는 이 기간에 어떻게 하면 내가 최선을 해서 살까? 이것이 내 과제지, 살까 말까? 이건 올건이야. 그럼 태어날까 말까?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그런 사람들 경우는 이제 죽으면 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가 되기 전에 한번 최선을 해보면 어떨까? 어차피 언제 가도 가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한번 최선을 다해봐라. 보통 이제 한국이 이제 자살률이 제일 높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자살률이 왜 이렇게 높을까? 이렇게 생각한 것 중에 내가 이 하나가, 한국 사람이 너무 행복을 염두에 두는 거 아니야? 행복하지 않으면 살 가치가 없어? 꼭 행복하게 살아야 돼? 내가 흔히 하는 말이, 자, 김구 선생이 행복하게 살았을까? 예수님은 행복하게 사셨을까? 우리가 봐봐. 우리가 인생의 모범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 그 행복하게
그 일생 행복하셨을까? 그 사람이 행복에 살아서 우리가 지금도 그 양반들을 떠올리고 그 양반들을 감사하고 그 양반들 귀감으로 삼아 살아야겠다. 우리가 그럴까? 그래서 나는 이제 사람들이 애를 써야 될 거는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가 아니라 나를 어떻게 하면 더 인간답게 만들까에 애를 써야지 내가 뭐 어떻게 행복할까?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그 삶의 지표랄까? 이게 좀 잘못 설정된 거 아닌가?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고통스러우면 피하려고 한단 말이지.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서 더 인간이 될 수 있어요. 그 고통이 어떻게 보면 내가 인간답게 되어가는 그 과제를 나한테 주어가지고 그걸 해결해 가면서 더 인간답게 되게 어떻게 보면 그런 나한테 지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관되게 인간인 까닭은 자율적인 능력, 자치 능력, 스스로 자기를 다스려갈 수 있는 능력이 나는 있다고 보는 거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다 자치 능력이 있는 자율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혼자 그러는 게 아니고 함께 하는 거니까 내가 자율적인 만큼 저 사람도 자율적이게. 근데 그 율이 서로 다행히 잘 화합이 되면 상관이 없지만 이게 충돌할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화해 방식을 찾아야 되니까 그게 그거는 우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좋은 나라가 뭐고 어떻게 실현할 수 있나 아마 이런 내용이 되겠죠.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를 형성한 이래로 많은 사람들이 좋은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다 좋은 나라에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오늘날은 어떤 사회가 제일 좋은 사회예요? 국민들 모두가 자유롭고 최대한 평등한 사회. 그걸 일반적으로는 좋은 나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자유와 평등은 늘 충돌을 해요. 그러면 자유를 각자 누리면 누릴수록 평등은 와야 돼요. 평등이 와야 돼. 왜냐하면 모든 능력이 똑같으면 아마 자유롭게 누리면서도 다 평등하게 될 텐데 실제로는 자유라는 게 능력이 있어야 발휘를 하는 거죠. 그죠? 능력이 없으면 자유를 주어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재산이 있어야 가서 집을 사고 살지. 그렇지. 내가 살고 싶은 나는 자유를 누리면 내가 살고 싶은 데 살아야 되는데 거기 가서 주택을 마련할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자유롭다 말을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 자유를 향유를 쓴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오늘은 이 자유라고 하는 원리 자체도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또 평등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를 살펴본 다음에 이 두 원리의 충돌을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을까, 그걸 좀 생각해보자 해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국가에서 첫 번째 기본 요건이 국민들의 사회적 평등이야. 사회적으로 평등해야 돼,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헌법도 10조에 이 국민 기본권을 규정하면서 제일 먼저 이 평등, 법 앞에 국민은 다 평등하다. 이것부터 이게 첫 번째. 이게 일단 국가가 구성이 되면은 그 안에 있는 국민들은 다 평등해야 돼. 근데 왜 이게 어려워요? 만약에 공평한 사회가 되려면 모든 사람이 0에서 출발하든지 모든 사람이 100에서 출발하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출발선부터가 안 맞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이거 합리화해야 될 거 아니야.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든지 정당화해야 되니까. 그 정당화의 논리 뭐가 있겠어요? 자유와 평등은 우리가 좋은 하나의 그 이상으로 내놓고는 있지만 각자
어딘가 다 지금 말했지만 어딘가 다 자유를 주장하거나 뭐 평등을 주장하거나 그 처음에 그 말은 좋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어가면 좀 다 쉽지 않은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말한 대로 자유라고 하는 건 어차피 아까 말했지만 능력이 있어야 발휘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능력주의가 되는 거죠. 능력주의가 발휘되면 될수록 불평등하게 되는 거죠. 능력의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거를 이제 어떻게 조화를 시키느냐. 제 생각에는 이제 결국 거기에 우애라고 하는 하나의 조정 원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예요. 우애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정, 이웃사랑 이거예요. 우애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존경과 사랑은 우리가 대표적인 인간관계의 미덕인데 그 상호관계가 밖에 있는 거야. 사랑은 위에 사람이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우월적 지위가 있어요. 사랑받는 사람이 밑에 있어. 사랑하는 사람이 우월적 지위. 그러니까 우월하고 싶으면 남을 사랑하라. 존경은 반대로 존경하는 사람이 밑에 있어요. 존경받는 사람이 우월적 지위에 있어요. 우애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존경과 사랑이 딱 일치하는 지점이에요. 존경하는 만큼 사랑받고 사랑받는 만큼 존경하는 사이. 그런 관계.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하는 그 우애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그 존경의 균등 관계, 이런 관계가 이제 우리가 그 우애라고 말하면 그런 관계가 바로 이제 우정. 내 친한 치과 의사인데 한 번도 치료비를 낸 적이 없어. 걔는 이제 기록하고 의료보험에서 주는 것만 받았겠지. 나한테 내가 현금으로 한 번도 아예 거기 내가 접수대 가지도 않아. 그냥 알았다 가자고 가. 나 다음에 언제 올게 이러고. 한 번도 나한테 너 돈 왜 내냐 묻지도 않아. 왜? 친구니까. 친구는 그런 거예요. 자기가 유리한 위치에 있을 때 친구를 도울 수 있다는 걸 기쁨을 아는 자. 그게 친구지. 내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언제든지 가서 기대도 내가 전혀 부끄럽지 않은 자.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가서 이거 밥 사달라고 좀 미안해? 그럼 친구가 아니지. 친구라는 건 그런 거야. 그런 사회가 되면 그게 우애거든. 그게 우애 가득한 사회가 되면 아까 자유의 평등의 이론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화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화해가 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내 생각에는 그런 의미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우리가 바라면 결국은 우애 가득한 사회가 되면 될수록 그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 실현이 가까울 것이고 만약의 경우에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구호나 표현으로는 근사한 사회 모양이 되지만 실제로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결론적으로 드릴 말씀은 좋은 사회가 되려면 좋은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 좋은 사람들만 좋은 사회를 가질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사회가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불만이 생기거든. 자기 자신을 돌아봐라. 자기가 좋은 사람인지. 그러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면 아마 좋은 사회가 곧 올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면 좋은 사회가 오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좋은 사회를 만들려면 우선 각자 좋은 사람이 돼야 돼.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친구처럼 대하는 마음이 생겨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서 오늘 이런 주제를 갖고 나왔습니다. 로켓가 가고 AI가 등장했다고 해서 저는 문명이 발달했다고 보지 않고 그 사회가 문명 사회다. 그러면 그 사회에서 제일 나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인간답게 사는 사람. 그 상태에서 제일 조건이 나쁜 사람도 인간답게 사는 사회. 그게 나는 이제 좋은 사회의 표본이라고 말하는 거죠.
한국 사회 어떤 사회인가? 이게 된 대답은 한국 사회는 진짜 동서고금의 거의 모든 그 상류 문명이 혼합돼 있어요. 홀류돼 있어 지금. 굉장히 홀류돼 있어. 혼재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홀류라고 하는 것은 물이 막 뒤섞여 있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그냥 혼동이 될 수가 있는데 대신에 잘하면 굉장히 풍성한 어장이 될 수 있어요. 각종 어류가 다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데가 될 수 있어서 이 특유의 어장을 개척해 가고 있는 그런 사회다.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고 가치관의 혼재 속에서도 이견에 귀를 기울여요. 저 사람 왜 저런 생각을 하지? 이렇게. 그냥 배척을 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하면 뭐 일리가 있겠지 하고 좀 상당히 이제 그 반영의 정신이 많이 생겼어요. 저 사람 나하고는 분명히 가치관이 달라. 근데 저 사람은 왜 저런 생각을 하지?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그런 관용이 생겨서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점점 그런 그 관용의 정신이 좀 많아져서 진보하는 사회가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국의 경우에 물질 문명이 번성하는 만큼 정신 문화도 번성했고 윤리적으로 훨씬 더 향상됐습니다. 지금이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한국 사람 5천년을 치면 최고로 윤리적으로도 최고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사회가 얼마나 문화적으로 윤리적으로 향상되는 사회인가를 알려면 그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가를 보면 압니다. 지금이 제 생각에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인간의 보편적인 존엄성이 확립해가는 그런 시기라고 보기 때문에 윤리도 그만큼 발전되어 있습니다. 아마 한국 사람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물질 문명뿐만 아니라 정신 문화도 제가 태어난 이래로는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빨리 지금 발달되고 있는데 그 요소가 뭘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냐? 권력이 있어도 별 볼 일 없고, 돈이 많아도 별 볼 일 없고, 이뻐도 별 볼 일 없는 사회.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예요. 그 별 볼 일 없는 정도가 커질수록 좋은 사회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별로 위력이 없는 사회. 그러면 이제 굳이 돈을 많이 벌려고 하지 않을 거고, 그 권력을 어떻게든지 수단 방법을 가지고 얻으려고 하지 않고, 온갖 시술을 통해서 이뻐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회가 난 좋은 사회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결국 인격의 가치에서 나오는 향기로 사람들이 평가받고 그걸로 존경받고 가치를 받고 그런 것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거기서 좀 멀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하루아침에 안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사회. 그러려면 결국 이제 그 어떤 효용성이라든지 뭐 사회적 화폐 이런 것보다는 너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올려라. 그럴 때 그 가치가 인격. 결국 인격 가치를 사람들을 보는 가치 기준에 제일로 놓는 사회.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니까 그런 쪽으로 가면 조금 새로운 문화 유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극복하는 방법은 결국 사람들이 교양화되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은. 그러니까 더디지만 확실한 방법은 사람이 교양화되는 것밖에 없어요. 윤리도 훈련이에요. 강의 한 번 듣고 책 한 번 읽었다고 윤리적이 되면 뭐 한국 사회 벌써 윤리화 돼. 안 그러고 계속 그런 상황에 도착했을 때 처음에는 유혹에 넘어갔다가 반생해서 또 한 번 극복했다가 그 다음에 또 넘어갔다가 또 극복했다가 자꾸 반복해서 조금씩 전진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더디지만 사실은 그 길이 제일 빠른 길이 아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질이 넘쳐나고 경쟁이 심하고 뭐 기술이 너무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AI와 공존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경쟁을 해야 될 것인가, AI와 같이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인간이 만들어낸 도구인데 내가 이렇게 무서워할 필요가 있나? AI가 이렇게 점점점 어디까지 인간을 뛰어넘을지까지 왔을 때, 수위가 왔을 때 저는 같이 친구처럼 공존해야 하는 그런 존재로 이제 받아들이기로 하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의 사람이 굉장히 기능적으로, 지능적으로 하는 일을 이제 대신 기계들이 하면, 그럼 사람들은 뭘 하냐? 그런 거를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조정하고 관망해야 되는데, 그게 철학의 시대라는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철학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자기 삶의 일부로서 그냥 하게 되는 그런 시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 이런 것들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잘 지냈어요? 반갑습니다. 아, 그래요? 과학기술의 논리라는 것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할 능력이 되면 계속 해온 것이 그 역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술의 발전 속도라든지 이것이 업그레이드 속도가 너무 빨라서 아마 머지않은, 내일 당장은 아니겠지만 뭐 20, 30년 내에 그런 AI가 인간을 능가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측하고 있고 그러는데, 과연 그 우리를 통제를 벗어나는 인공지능이 그렇게 쉽게 실현 가능할까? 이제 이 문제에서 어느 정도 지금 많은 사람들은 불안해하면서도 멈춰야 된다 생각하지만 지금 멈출 수가 없잖아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앞만 보고 가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이제 단위로, 난 이제 막 인격 얘기할 때도 저 인격은 단위가 있어야 되는데, 인격지능을 개별화가 가능하냐 이거지. 근데 개별화 하면은 이제 그 활동량으로 볼 때 이만한 것도 있고 이만한 것도 있단 말이야. 사람은 아무리 활동량이 많아도 신체 단위로 해서 뭐 150에서 뭐 205 뭐 이런 사이즈가 있는데, 이게 인공지능이 좀 과연, 그래서 이걸 인격 이야기 할 때 과연 난 제일 핵심이 좀 개별화인데, 그렇잖아요. 개별화가 가능하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개별화 되더라도 그게 자생 능력이 있느냐는 건데, 자생 능력은 스스로 에너지를 조달을 해야 되는, 지가 아무리 지능이 뛰어나도 내가 전기 끄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걔가 해도 내가 어느 순간 전기 끄면 끝나니까, 문제는 이게 자기 스스로 자기 에너지를 조달할 능력이 있느냐가, 난 인류 위협에 대해서는 그게 핵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응? 우리가 핵무기가 아무리 그 자체가 대단해도 단추 안 누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각 사람들이라는 게 이제 그 인간이 이성적인 동물이지만 이성을 놓을 때가 덜어 있으니까, 이성을 놓는 사람도 수중에 그게 들어가면 그게 난 늘 그런 위험성을 있는 거니까, 그런 거 문제죠. 뭐. 또 한 가지는 지금서 이 챗GPT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독점화돼요. 그래서 소수의 손에 이놈들이 집중화되면서, 그래서 과거에 이제 고만고만한, 그래서 니라 내라 이렇게 얘기했던 게 인공지능을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에 완전히 그냥 이거는 뭐, 그래서 소위 이제 새로운 종류의 불평등 사회, 인간들 사이에서 바로 이 부분에서 선생님 강조하시는 그 이제 우애라고 하는 게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요. 우리는 이제
자연인으로서 이제 이웃과의 연대, 우애 애착, 그 다음에 이제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연대, 인류 전체로서 인류 구성원으로서의 연대, 좋은데 인공지능하고 연대를 느낄 수 있을까? 우애라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 다른 사람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다른 사람의 통증을 나도 느끼는 그 감수성이거든요. 그렇죠. 예. 거기서 사교성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이 고통스러운데 자기는 전혀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던 저는 굉장히 기쁜데 나는 그렇게 되면 이게 소통이 안 되고 거기서 단절되는데 내가 이제 우애라는 그런 거 아니야.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 내가 또 눈물이 나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 내가 있는 거 안 내놓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인간한테 있어서 그러니까 인간 교육이라는 게 뭐냐면 그 자율적인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런 이웃과 공감할 수 있는 감수성을 자꾸 키워주는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응? 그리고 앞으로의 과학기술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그렇게 좀 오용을 하거나 기술적 오용을 하거나 하면 그 데미지가 어마어마할 거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그 차원이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아마 해볼 수 그런 있어요. 걱정은 신문명이 시작될 때마다 심지어 기차철을 놓을 때마다 이게 동네 오면 여기 문명이 다 파괴될 거라고.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그 새로운 아직 경험해 보지 얕은 어떤 신문명이 시작될 때마다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했던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만든 자가 해결할 방법도 찾아내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 최소한 문명 사회를 5, 6천 동안 유지해 왔는데 나는 끊임없이 발전해 왔다고 보거든요. 그건 인간의 자기 반성 능력, 실수하면 또 그걸 깨닫고 다음 단계 넘어가고 이런 능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인간의 신뢰는 인간의 인류 발전 역사가 그거의 증거다. 인간의 이성의 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대화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만약에 철학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 한다면 반성을 한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하고도 사람이 다른 게 바로 그 점이 특성인데 잘 때 늘 돌아봐요. 내가 잘 살았나? 오늘 행동을 잘했나? 칸트는 이제 늘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사람들을 목적으로 대해. 늘 이렇게 나를 이렇게